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힘든데 오늘 문제는 제가 다 새 해설로 다 교체해서 보냈어요. 오늘 문제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그 복사를 2번 해서 붙였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복사만 제대로 돼서 붙였다면 이번 해설은 깔끔하게 해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신 문제로 이제 다 교체를 했어요. 다음에도 제가 이제 가능한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임시 문제집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 해설 오류 같은 거 있으면 또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이제 교체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꼭 문제집 때문만 아니고 오늘 수업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냥 오늘 휴강하고 다 휴강할까? 그냥 열이 난다면서 휴강할까? 열은 별로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와서 이제 이미 기다리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도가 한번 밀려버리면 또 이제 그 배우려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그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죠. 그리고 우리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한 주 휴강을 할 거예요. 제가 여름 휴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언제 휴강을 할 거냐면 8월 마지막 주 있죠. 8월. 여러분도 혹시 놀러 가시거나 그러시려면 그때로 일정을 잡으십시오. 8월 마지막 주 26일, 27일 있지 않습니까? 26일, 27일 요때를 갖다 휴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때 다른 공부 계획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어디 쉬시려면 이제 요때 맞춰가지고 계획을 갖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쉬려면은 빠지면 안 돼요. 휴강하면 안 돼요. 메꾸려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파이팅해서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마디 이제 인효종 마디까지 공부를 했어요. 요 시기 때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색깔이 비슷한 서인 남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둘이 이제 공존해가면서 잘 분단 정치를 이끌어가던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이 비슷한 이것들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되는 거죠. 호랑, 친명 배금 정책 펼치면서 그게 이제 주제가 됐던 시기가 인효종 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는 뭐냐면 국내에서 공존을 하던 요 서인과 남인들 있죠. 요 둘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하기 시작하는 게 네 번째 마디예요.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왕은 있죠. 보통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첫째 아들이 왕이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효종이라는 애가 둘째 아들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보통 엄마가 먼저 죽어요. 아들이 먼저 죽어요. 상식적으로. 엄마가 먼저 죽죠. 근데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인조도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어린 조대비라는 부인을 갖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종하고 이 조대비 중에서 효종이 먼저 죽는 거예요. 효종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효종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등장했던 게 예속 논쟁이에요. 원래 왕가의 예법 국조의례 들으셨죠? 국조의례 안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있죠.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몇 년 상복을 입는가가 기록이 돼 있는데 첫째만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첫째. 조금 드문 경우다 보니까 있죠. 둘째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만 엄마가 이제 몇 년 상복을 입는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효종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경우에 엄마가 몇 년 상복을 입을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른 답을 갖다 내놓습니다. 서인 같은 경우는 당대 국내에서 최고 공당이거든요. 이 서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남인 되게 우습게 봤어요. 이 서인들이 라이벌로 생각했던 정치 세력은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습니까? 견제하고 싶습니까? 견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국조의례에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사대부들이 쓰는 추자가례라는 집안의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몇 년 상복을 입는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왕한테 있죠.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 보고 우리 사대부랑 맞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권을 갖다 견제하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남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얘는 왕이지 않느냐? 절대적인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랑 똑같이 대접을 하면 된다. 국조오르이의 첫째 아들의 규정을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남인들은 얘들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있죠. 얘들이 서인을 제끼고 정권을 갖다 잡으려면 결국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들은 이제 왕을 지지해주는 입장, 그리고 서인들은 왕권을 갖다 견제하는 입장을 갖다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법, 엄마가 상복을 갖다 몇 년 입을지를 놓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경쟁하는 모습, 국내에서 서인과 남인의 본격적인 경쟁, 그게 바로 이제 예송 논쟁이에요. 예송 논쟁. 두 차례 예송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효종이 죽었을 때 조대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송은 효종의 부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여전히 조대비 살아있습니다. 두 차례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효종이 죽었을 때 1차 예송 논쟁 때는 있죠. 자, 현종이 가측이라 했어요. 그 아들인 현종이 가측이라 했어요. 가측이한 현종,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어리고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종이랑 남인이랑 플러스 손을 잡아도 있죠. 서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서인은 있지 않습니까? 1년 대충 지내자 4대부의 예법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남인은 야, 왕이니까 제대로 첫째 아들 예법을 적용해서 3년 길게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 서인 대충 지내자가 이겼던 거예요. 4대부의 예법을 적용하자. 왜? 현종과 남인이 손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이 어리니까 있죠. 서인을 갖다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요. 그러니까 몇 년인지 애울 필요 없어. 한 15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현종이 이제 짬밥을 먹고 나이도 먹는 거예요. 힘이 세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예송이 일어나는데 입장이 똑같아요. 서인은 4대부의 예법, 남인은 첫째 아들의 예법, 왕가의 예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종이 이제 짬밥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인이랑 손을 잡으니까 드디어 이제 서인을 갖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예송 때는 있죠. 남인의 1년설이 먹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우연인데 둘 다 1년설이 승리했어요. 일명 기년설이라고 합니다. 기년설. 둘 다 1년설이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서인이 길게 주장합니까? 항상 남인이 길게 주장하는 거예요. 남인이 길게 주장해요. 왕가의 예법이기 때문에. 서인은 짧게. 첫 번째 1차 예송 때는 서인의 짧은 1년설이, 그리고 두 번째 2차 예송 때는 있죠. 남인의 긴 1년설이 채택되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갖다 여러분 구별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서인 남인이 왜 이런 주장들을 갖다 했는지 이해하셨으면 있죠. 두 차례 예송을 갖다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표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차 예송, 기해 예송 때는 남인은 있지 않습니까? 3년, 서인은 1년설을 주장했는데 1년설 채택되었다. 2차 예송,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은 1년, 그리고 서인은 9개월설 주장했는데 1년설이,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역사적 우연이지만 둘 다 1년설이 채택되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 남인은 있죠. 국조 오래의 첫째 아들의 예법을 주장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인은 있지 않습니까? 야, 첫째 아들 없으면 주자가래 둘째 아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부의 예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던 정치적 이유는 남인은 있죠. 왕과 손잡아서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서인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라이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죠. 왕권을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신권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갖다 했던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요 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송 논쟁과 관련된 완벽히 이해를 갖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시키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이 표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붕당을 갖다 블랭크를 쳐놨죠. 이 붕당 무슨 붕당이에요? 이 붕당? 무슨 붕당? 지금 보니까 왕권 강화 국조오래 상대적으로 길게 주장하고 있죠. 남이 되는 거예요. 짧게 주장하고 주자가래 신권 강화 나와 있죠. 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인은 이의 항맥을 계승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가 아니라 이왕 정통성리학자. 그 다음에 가는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했다. 이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은 노론 소론이 나뉘는 게 무슨 붕당이라고 그랬어요? 서인들. 우리 왼손 사각 자르기 이렇게 자르고 동인, 서인.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잘라나가면 북인과 남인, 그 다음에 나중에 황국 정치기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인이 노소론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X. 그러면 이제 인조를 옹립하다.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서인이 있죠.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분명히 우리 인조반정은 서인과 남인이 손을 잡았는데 둘 중에 누가 주도했을까요? 서인이에요. 서인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요게 정답이네. 그 다음에 이제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된 붕당은 무슨 붕당이에요?
동인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붕당 정치기와 관련된 4개의 마디를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디를 갖다 왕의 이름을 갖다 중심으로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릴게요. 선, 광인, 착한 광인, 착한 미친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웃어요. 항상 웃고 다녀요. 미쳐도 곱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막 미쳐가지고 막 물건을 때려 부수고 사람을 갖다 괴롭히고 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꽃 하나 딱 꽂고 있지 않습니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선광인 흐흐, 혹은 이제 선광인 효현,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선광인 효현 혹은 선광인 흐흐. 이렇게 해서 이제 붕당 정치기의 4개 마디를 갖다 여러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디를 갖다 캐릭터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조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애 있죠. 가장 조선다운 정치인 붕당 정치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붕당 정치가 오래 못 가요. 100년을 채 못 가요. 그러니까 100년을 쭉 가서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붕당이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림 등장기에는 훈구라는 사림들의 천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천적이 없다 보니까 관직은 딱 정해져 있는데 붕당의 규모는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이 공존이라는 원칙을 애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승리한 붕당이 패배한 붕당을 갖다 말살시키려는 이제 황국의 정치, 패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황국이라는 거, 우리 앞서 예송을 배웠죠. 2차례 예송을 배웠어요. 1차 예송, 기예송, 2차 예송, 갑인예송, 그 다음에 이제 3차례 황국이 숙종 때 일어나게 될 건데, 첫 번째 황국이 경신왕국, 두 번째 황국이 기사왕국, 세 번째 황국이 갑술왕국인데, 이 황국도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송의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 예송의 본질이 뭐냐면 누구와 누구의 경쟁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경쟁? 서인과 남인의 국내에서 본격적인 경쟁이죠. 이 첫 번째 예송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서인.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 이 경쟁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공존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존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승리한 붕당이 패배한 붕당을 갖다 몰살시키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황국 경신왕국에서도 서인이 이겨요. 그 다음에 기사왕국 때 남인, 그 다음에 이제 갑술왕국 때 서인이 이겨서 이제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붕당으로서 가치를 갖다 소멸하게 되면서 서인의 승리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송과 황국의 관계. 그러니까 황국은 결국에는 예송에서 시작된 서인과 남인의 경쟁이 있죠.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황국과 예송의 이름 순서를 갖다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뭔가 되게 헷갈리죠. 이거 애워도 금방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두 문자를 따세요. 기갑, 경기갑. 중앙에 경자를 놓고 기갑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렇게 암기하면 그렇게 암기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좀 똘똘하고 예리한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기갑으로 암기하면 만약에 이 두 개를 갖다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무조건 예송이 나요. 기예송은 예송.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황국이 나와요. 황국. 그러니까 우리는 기하고 갑만 기억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붙는 수식으로 이거 예송부터 쓰면 첫 번째 예송, 갑부터 쓰면 두 번째 예송, 기부터 쓰면 황국이면 두 번째 황국, 갑부터 쓰면 세 번째 황국,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출된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뭐 앞으로 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기예송, 갑인예송,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좀 쉽게 가려면 기갑, 경기갑으로 있죠. 구별하시면 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흐름 잡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황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황국의 보시면은 배경, 왜 황국 정치가 등장하게 됐냐, 요거 교과서적인 서술이에요. 흐리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료에 따른 양반수의 급증. 그러니까 양반이 많아졌단 말은 관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이제는 관직에 올라가긴 어려워.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관직이 등용되면은, 관리가 되면은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승리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숙종이라는 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황국을 갖다 부추기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숙종이 되게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왕권에 강한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이 숙종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 말을 잘 듣는 붕당이랑 손을 잡고 지 말을 안 듣는 붕당을 몰살시키는 걸 갖다 몇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편당적 인사조치로 정쟁을 갖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황국이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당 독재, 특정 붕당이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일당 독재적 상황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국.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갑 3대 황국들의 이제 특징 순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국이 경신황국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황국이죠. 요 경신황국 때는 있죠. 우리 2차 해송 때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2차 해송 때 남인이 승리했죠. 남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권한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인이 처음 집권해보는 거예요. 처음. 기분 딥다 좋았겠죠. 이것들이 이제 뻘짓을 하는 거예요. 똥볼을 차는 거예요. 자, 허적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 남인의 수장이었어요. 요 허적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학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게 됩니다. 유학사건이 뭐냐면 지가 국내에서 왕을 지배하고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어요. 그 권력을 갖다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인 친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남인 친구들을 갖다 초대하고 그날 비가 왔나 봐요. 그 친구들한테 자기 권력을 갖다 가시하기 위해서 숙종의 텐트가 있어요. 텐트.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을 갖다가 숙종한테 허락을 안 받고 있죠. 함부로 몰래 썼던 거예요. 그리고 숙종한테 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속 좁은 숙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허적을 중심으로 한 남인들에게 이제 그 복수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허적의 아들에게 역모를 갖다 씌워가지고 있죠. 남인들에게 큰 타격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게 황국, 경신황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 남인들이 엄청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신대출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허적을 비롯한 있죠. 당대 남인의 영수였던 윤효 이런 인물들이 전부 사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신황국 때 서인이 남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서인이 분화되게 되는 겁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돼요. 이유는 뭐냐면 남인을 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세게 때릴 건가 약하게 때릴 건가 이 내용을 두고 있죠. 스승인 송시열과 제자인 윤중이 대립하면서 두 개의 파벌로 노론과 소론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노소론의 분열가 노소론 얘기는 있죠. 우리 뒤로 살짝 미루겠습니다. 일단 요때 경신황국 이후에 노소론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노소론이 아직 나뉘었지만 곧 남인이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소론이 다시 같이 활동을 갖다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노소론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남인이 붕당으로서 가치를 소멸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묻어둡니다. 자, 남인이 경신황국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실제로 남인이 부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인이 기적적으로 한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기사황국. 어떻게 부활했냐면 장희빈이라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빈장시 장희빈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 숙종의 마음을 갖다 얻었던 거예요. 숙종의 정통의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숙종의 아들을 갖다 남인 계열의 장희빈이 생산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세자되기 전 단계가 이제 원자 단계거든요. 요 장희빈의 아들을 갖다가 숙종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자로 이제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할까요? 남인은 찬성할 거고 서인은 반대할 겁니다. 서인이 결사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사반대를 하던 서인들이 축출되는 사건, 그게 바로 기사황국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이라고 우리 서인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있습니다.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요 송시열이 드디어 사약을 갖다 받게 돼요. 나중에 또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징글징글한 인물이에요. 송시열. 그리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이 축출되는 동시에 서인 계열의 원래 정식 왕비 인현왕후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도 같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집권하고 남인 계열의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사황국. 장희빈이 흑기사 불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 숙종이라는 인물이 변덕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편력도 심하겠죠. 그러니까 장미에 대한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고 있죠. 숙빈채 씨라는 새로운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숙빈채 씨는 신분이 되게 낮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서 무술이 본 적 있어요? 국력의 노비예요. 그러니까 국력의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술이들은 주로 뭐 하냐면 있죠. 드라마에서 뭐 풀 뽑고 뭐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무술이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숙종의 발을 닦아주다가 숙종한테 간택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숙빈채 씨입니다. 숙빈채 씨가 숙종의 마음을 얻으니까 있죠. 당연히 장희빈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빈채 씨를 갖다 막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을 갖다 장희빈에서 완전 떠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종은 장희빈을 갖다 쫓아내고 싶거든요. 쫓아내고 싶은데 숙빈채 씨를 왕비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무술이 노비 출신인데. 그래서 인현왕후 있지 않습니까? 쫓겨난 인현왕후를 갖다 불러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쫓겨난 인현왕후를 불러들이라니까 서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환장하는 거죠. 남인은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숙종의 마음은 인현왕후를 갖다가 다시 복위시키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인들을 갖다 복권시키면서 남인들을 갖다 이제 몰락시키고 인현왕후가 포기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갑술황국이에요. 갑술황국. 결국에는 숙종이라는 개인 캐릭터가 이 황국에 제일 많은 영향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변덕 심하고 왕권에 대한 욕심 심하고 여성 편력이 심한 이 숙종이라는 개인이 이 황국을 갖다 불러오면서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를 갖다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예송 논쟁에 비해서 있죠.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좀 현실적 쟁점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경쟁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숙종 때는 황국이 중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유형들을 보면 숙종의 업적들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우리 다보기는 그렇고 숙종과 관련된 세 개의 업적만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라는 중앙군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오군영의 막내 금위영이라는 군부대를 숙종에 완성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우리 대동법 처음 누가 실시했어요? 처음 대동법? 광해군이 경기도 일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했다고 했죠. 그 대동법을 갖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시키는 인물이 이제 100년 뒤에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또 본 거예요. 조선의 3대 대도 중 막내 있지 않습니까? 막내 장길산이가 숙종이라는 문제아 때 등장했다. 요까지만 연결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심화에서는 꽤 중요한 인물이라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중요한 3개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적은 그냥 허접한 인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가도 대충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연결해서 들어갈 부분이 자, 갑술황국을 통해서 있죠. 남인, 갑술황국 이전까지 기갑, 경기갑이 남인과 서인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다? 서인이 승리했죠. 서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인은 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인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서인 내부의 노론과 소론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얘들이 원래 형성된 거는 기갑, 경기갑의 경신대출 쪽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남인이 살아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경쟁 못하다가 남인이 말살 되는 갑술왕국 이후 되면 노론과 이제 소론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론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인 송시열을 따르는 나이 많은 있죠. 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론은 있지 않습니까? 제자 윤중을 따르는 젊은 소론이요.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갈라섰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남인에 대한 태도 차이예요. 남인에 대한 강경적인 태도, 남인에 대한 온건한 태도. 윤중의 아빠가 있거든요. 윤중의 아빠가 남인이랑 되게 친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윤중의 아빠를 갖다 송시열이 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윤중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송시열과 스승인 송시열과 갈라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소론은 기본적으로 남인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갈라치는 거죠. 원래 이제 이이와 이의 친구인 성원이 서인계열의 선생님이었어요. 이이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권위 있는 노론들이 이이를 갖다 진해 선생님으로 데려가 버리고 있죠. 이이 없다 보니까 소론계열은 이제 성원을 선생님으로 챙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의 정치적 성향 보겠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효종 때 대의명분을 주장하면서 북벌을 갖다 주장했던 계열이에요. 얘들이. 근데 얘들이 숙종 때쯤 돼버리면 말이 바뀌게 돼요.
이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가 융통성을 중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융통성이 강해요. 그래서 둘 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둘 다 대의명분을 갖다 얘기했는데 대의명분에서 결론을 갖다가 결론이 바뀌게 돼요. 효종 때만 해도 대의명분이 중요하니까 북벌하자 이랬는데 숙종 때쯤 와버리면 얘들이 야 이제 대의명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북벌하지 말고 민생안정, 백성들의 민생을 챙기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숙종 때쯤 와버리면 노론이 이미 군사적 기반이 탄탄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군사적 기반이 없어요. 북벌이라는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있지 않습니까? 소론이라든지 남인 계열들은 우리의 경쟁자인 노론은 있지 않습니까? 서인은 군사적 기반이 있어. 근데 우리는 군사적 기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돼버리면 오히려 소론이라든지 남인 계열이 있죠. 요런 애들이 북방개척이라든지 북벌을 외치면서 군대를 키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리를 중시하면서 북방개척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요때쯤 보면 이제 우리란다. 중국의 청나라 오랑캐 왕조가 성장통을 거치고 있거든요. 중국의 3번의 난이라 해서 청나라에 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틈을 갖다 노려서 우리 북방의 영토를 넓혀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어이없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이때 있지 않습니까? 북방개척 나갔다가는 우리가 청나라에 보복을 당했을 겁니다. 그 3번의 난 이유가 청나라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학문적 성향 보십시오. 자,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죠. 송시열이 소론과 남인 계열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성리학의 절대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서인이 원래 남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죠. 근데 이 서인이 한 번씩 남인한테 발목 잡히는 거 보셨죠? 이유가 뭐냐면 남인의 선생님이 이황이었기 때문에요. 조선에서 가장 정통 성리학자. 학문적으로 한 번씩 남인들한테 밀리더라는 거예요. 송시열이 그래서 이 약점을 갖다 어떻게 보완하냐면 주자를 스카우트해 오는 거예요.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가 뭐냐면 주자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제 그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황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황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자한테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황 제자가 이렇게 하면 야 주자 선생님 따르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드디어 학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남인을 누릴 수 있는, 소론을 누릴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 기반을 갖다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게 성리학의 절대화 혹은 성리학의 경직화 혹은 주자학의 절대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경직적으로 성리학을 해석하는 노론에 비해서 소론은 뭐라고 평가받나? 성리학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해했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이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소론과 노론의 이제 구별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 소론과 노론이 나중에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로 빠지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소론과 노론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이름 암기하는 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사황국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신임사화라는 게 있어요. 신사황국 때는 있죠. 우리 갑술왕국 때 지금 그 인현왕후가 복위하면서 장희빈이 쫓겨났어요. 근데 장희빈이 이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말은 노론의 말빨이 노론의 말빨이 먹혔다는 거예요. 소론의 말빨이 먹혔다는 거예요. 소론의 말빨. 남인에 대한 온건한 소론들의 말빨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술왕국 이후에 그 압도적은 아니지만 있죠. 소론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노론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에게 사약을 먹이면서 소론으로부터 주도권을 뺏어왔던 사건. 그게 이제 신사왕국이라는 사건이에요. 노론이 집권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임사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소론이 집권하게 되겠죠.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암기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신사임 암기법이요. 신사임당 알죠? 신사 다음에 신임에서 신사임에서 신사 때는 있지 않습니까? 노론이 집권했고 그 다음에 신임 때는 소론이 집권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십시오. 어쩌다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완전 심화 영역이에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면서 상호 비판적인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어떻습니까? 보통 중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 나라다운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조선의 중기하면 뚜렷한 구별은 없는데 대략 있지 않습니까? 살인들, 조선의 진짜 주인공이 될 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들이 등장해서 활동하던 시기, 요 시기쯤을 갖다 중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후기하면 이 살인들의 정치 체제가 이제 무너져 가던 뭐 황국 정치 있죠. 요 이후 시기를 갖다 보통 후기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중기 때 살인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면서 상호 비판적인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이후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북인과 연합을 하여 전국을 운영하였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남인으로 바꿔야 되죠. 좋습니다. 현종 때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예송이 발생하였다. 어때요?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한 거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효종의 정통성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종 때에 이르러 전국은 급격하게 전환하는 황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습니까? 숙종 때 3대 황국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2번 틀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붕당 정치 이후의 사건들이 있죠. 중기 이후의 사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17세기 후반에 발생한 정치적 격변과 관련된 연표이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대충 눈치로 보니까 기갑, 기갑 나오죠.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기사한국 들어가겠죠. 기사한국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인현왕후 복위의 계기가 되었다. 말 돼요, 안 돼요? 기사한국이 아니라 갑술한국이죠. 그 다음에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 이게 바로 기사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유가 송시열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윤유가 송시열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송시열이 윤유를 공격해가지고 경신왕국 때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김창집, 이명도, 노론 4대 신이 이상되었다. 요게 난이도가 높은 선지예요. 요게 뭐냐면 우리 신사임 배웠죠. 신임사화 때요. 신임사화 때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장희빈의 아들이 노론 4대 신을 갖다가 사약을 갖다 매겨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적의 서자, 허견의 영모 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경신왕국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갑, 경기갑 구별하셔야 되고요. 나중 가면 요 신사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몰라도 대부분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지식으로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네 번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황국 당평 정치계, 황국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 붕당 정치가 이제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그 내용으로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경, 기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 사임 해가지고 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바로잡기 위한 개혁정치라는 두 명의 군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걔들이 조선 후기 개혁군주인 영조와 정조. 이 영조의 정치, 영조와 정조의 정치 형태가 우리 일명 탕평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탕평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조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영조의 즉위. 경종이 바로 영조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낳았던 아들이 경종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조는 누구한테 태어나냐면 숙빈채씨라는 또 젊은 아가씨 있다고 했죠. 무수리. 그 무수리 밑에서 태어났던 게 이제 연인군 영조입니다. 나중에 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론들이 이제 경종을 갖다 보내버리고 있죠.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종이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제 노론이 영조로 갖다 왕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래는 노론은 영조로 갖다 꼭두각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진해가 국정을 갖다 주도하고. 근데 의외로 이 영조가 되게 똘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독주를 갖다 막기 위해서 탕평 정책을 갖다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탕평이란 말은 서경 애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경전 중 하나에서 있죠. 왕도탕탕, 왕도평평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쓰겠다는 거예요. 골고루. 치우치지 않고 있죠. 골고루 신하들을 갖다 쓰겠다. 공평무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탕평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프레임, 틀을 잘 잡아야 되는 거는 있죠. 탕평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근데 숙종은 실질적으로 탕평 정책을 펼쳤어요? 아니면 황국 정치를 펼쳤어요? 황국 정치요. 숙종은 말로만 탕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프레임, 출제 틀을 갖다 보면 숙종도 탕평이란 말을 갖다 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평 정치에서 숙종도 선지에서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쉬운 기본 문제는 영조와 정조를 경쟁을 시켜요.
부합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범주가 확대된 문제를 갖다 보시면 숙종도 탕평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종과 영조와 정조를 비교시키는 문제 두 번째 용도 있습니다. 숙종까지도 이제 같이 탕평정치 안에 여러분 포함시켜 주세요. 하지만 이제 숙종은 있죠.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탕평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황국정치를 한 인물이다. 요까지도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탕평정책을 펼치는 있죠. 영조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가 이제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나름대로 야심차게 있죠. 탕평정책을 갖다 표방하는 모습 보여줘요. 그게 바로 영조 초기에 탕평교서라는 교서를 갖다 발표를 했던 거예요. 탕탕평평하면서 나는 신하들을 골고루 쓰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초기에 영조는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뭐 뚜렷한 명분도 없었어요. 명분도 없어가지고 이 탕평교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무시해요. 무시해버리고 지네들끼리 막 패싸움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의 뭐예요? 아빠 숙종 때랑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중요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심화 때 암기팁이 있는데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탕평책을 갖다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일명 이인자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영조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예요. 그러니까 얘 이인자들 강경파 소론이 있죠. 왜 난을 갖다가 일으키냐면 영조가 있죠. 그 형인 경종의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론과 영조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경종이 왜 죽게 되냐면 영조 왕이 되기 전에 연인군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죠. 그러니까 경종이 연인군 영조를 갖다 되게 아꼈거든요. 동생이라고. 이 동생이 경종 형님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어떤 선물을 해줬냐면 간장게장과 꽃감, 당대는 되게 귀한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들을 갖다가 경종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이런 선물을 주니까 형님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갖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얘가 7일 동안 피똥을 싸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간장게장도 그렇고 꽃감도 그렇고 되게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음식궁합이 최악이래요. 요 두 개를 잘못 먹으면 몸이 부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최악의 음식궁합이에요. 이 두 개의 음식을 갖다 경종이 연인군 영조가 형한테 줬던 겁니다. 그걸 먹고 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경파 소론들은 야, 너 그 두 개의 음식궁합이 위험한 걸 알고 일부러 형한테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인자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청주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켰고 다른 지역에서 몇 곳에서 이제 호응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얘들이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광군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패배하는 과정에서 있죠. 영조가 왕으로서 그릇을 보여줘요. 선조라든지 인조 같은 찌질한 왕과는 다른 모습, 어떤 왕으로서 자세를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소론 계열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갖다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찌질한 인조라든지 선조 같은 왕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막을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군사권을 갖다가 소론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노론한테 줬을 거예요. 근데 영조는 있지 않습니까? 군사권을 갖다 노론한테 안 주고 소론한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노론한테 안 주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힘도 세죠. 이 힘세고 믿을 만한 왜 노론한테 군사권을 안 주고 소론한테 군사권을 갖다 줘가지고 이 이인자의 난을 갖다 진압하게 했을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소론이 난을 일으켰는데 소론한테 군사권을 갖다 줘버리면 얘들이 배신해버리면 영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소론한테 줬을까요? 만약에 노론한테 군사권을 갖다 준다면 있죠. 노론이 소론의 난을 갖다 진압한다면 이게 성공은 하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 진압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노론의 나라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 영조는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노론을 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갖다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있죠. 소론들한테 군사권을 주고 이게 성공해가지고 결국 있죠. 강경파 소론의 난을 갖다 이제 진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노론이 독주하게 돼요. 노론이 일당 독주를 하게 되지만 영조는 있죠. 이 이인자의 난을 통해서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명분. 야, 노론 너네들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소론 애들이 이렇게 반란을 갖다 일으키지 않느냐. 그리고 소론 중에서도 이렇게 믿을 만한 애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갖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이인자의 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인자의 난 이후에 탕평정책, 영조의 탕평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기, 영조 초기 때 있죠. 영조가 이제 탕평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게 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사건, 이인자의 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조한테 정치적 위기였지만 영조는 있죠. 이 정치적 위기를 갖다 기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의 난 후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소론을 막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온건한 계열, 그 다음에 소론의 온건한 계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원한 계열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있죠. 탕평파라는 애들을 갖다 육성을 하는 거예요. 이 온건한 계열들한테 이제 정치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조의 완론 탕평, 온건한 탕평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평 정책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영조의 라이벌은 정조예요. 그러니까 이 정조의 탕평 정책과 영조의 탕평 정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조의 탕평 정책이 영조의 탕평 정책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탕평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비교해서 영조의 탕평 정책을 완론 탕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탕평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 탕평비, 탕평제, 탕평의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영조가 탕평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겁니다. 나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탕평은 있죠. 영조가 좋아하는 키워드였다. 그 다음에 정조는 딱 하나 나중에 탕탕평평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탕평비, 탕평제, 탕평의 전부 다 이제 영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탕평비는 성균관 앞에 비석을 세운 거예요. 소인들이나 물이 떼지어가지고 싸우는 거지 군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탕평채는 요리예요. 요리를 보니까 하나만 먹으면 맛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두루 섞어 먹어야지 비빔요리 맛있다면서 탕평채. 그 다음에 탕평이 옷을 알록달록하게 만든 거예요. 옷 재료도 하나만 쓰면 멋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써야지 멋있지 하면서 이제 우리 탕탕평평 골고루 쓰자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형삼심제 가혹한 형벌개선. 이건 누가 생각이 나요? 이거 보니까 세종.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어떤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권위가 되게 약했던 임금이에요. 왜?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라서 노론이 겨우겨우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국구각시로. 그래서 영조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 배경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 어떻게 썼냐면 선대에 있지 않습니까? 선대 되게 존경받는 후대 사람들이 되게 존경받는 그 선대 임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대 임금들의 이미 공인된 훌륭한 정책들을 갖다 따라했던 거예요. 따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보면 세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태종이라든지 세종을 갖다 많이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사형삼심제 가혹한 형벌제도는 세종을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뭐냐면 탕평정책, 너네 심하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좀 약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살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삼심제와 가혹한 형벌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 실시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영조 같은 경우는 이 황국의 폐단 같은 게 결국에는 그 군원 이런 사건이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붕당들이 힘이 너무 세고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고 진단을 했어요. 영조뿐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조선 후기쯤 되면 대부분 이런 진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붕당의 힘은 세져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왕의 힘은 세져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왕권은 강화시키고 있죠. 붕당의 힘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갖다 펼쳐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붕당 정치 중심에 이제 언론 정치가 있고 이 언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이조전랑자리라고 했죠. 이 이조전랑자리를 놓고 애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조전랑자리를 약화시켜버리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 둘이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난감을 갖다 뺏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조전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조전랑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통청권에 가지고 있죠. 3, 4 언관들을 갖다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죠. 자청권에 가지고 후임 전랑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권한 때문에 이조전랑의 자리가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조전랑의 특권들을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 그러면 이제 애들 안 싸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림들 자체를 갖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방, 향촌에 사림들의 힘의 근원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유, 향, 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서원을 갖다 절반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서원은. 나중에 여러분 정조는 배우겠지만 정조는 향약을 갖다가 사림들한테 뺏어버립니다. 수령한테 줘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림들의 힘의 근원들을 갖다 뺏으면서 사림들을 갖다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림 힘 약화시켰으면 있죠. 왕권 강화시켜야 되겠죠. 얘들 싸운 거 뜯어말리려면 왕의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제 또 이 왕권 강화 정책이 대부분 이제 민생 안정이랑 관련돼 있어요. 백성이 잘 살면 왕은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이제 쏙대전, 쏙대전. 조선 후기 왕권 강화에 관심 많았던 왕들이 법전 개편을 갖다가 다 하게 됩니다. 영조도 하고 정조도 하고 나중에 홍선대원군이라는 개혁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권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법제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영조의 쏙대전이에요. 쏙대전. 경국대전 이후 있죠. 바뀐 내용들, 그 중에서 좀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 마음에 드는 법조항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있죠. 경국대전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쏙대전.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 조선 후기 3대 개혁법, 제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얘기했습니다. 역과 관련된 개혁법이 바로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역과 관련된 세금 부담을 갖다 절반으로 줄여줘서 있죠. 백성들의 숨통을 터주려는 제도입니다. 요건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면 한계도 있긴 한데 있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백성들을 갖다 돌보기 위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 개혁군주 영조라는 인물이 실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역사적 평가를 갖다 받고 있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수성절목은 딥다 어렵습니다. 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산군 때 신문고 폐지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거 영조가 부활시켜요. 근데 부활시켰다 얼마 안 돼가지고 있죠. 폐지시켜버립니다. 조선 후기 되면 민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거든요. 민중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들이 수시로 신문고를 두드려야 돼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문고 바로 폐지해버려요. 근데 시험에서는 폐지한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영조가 이제 부활시켰다 하는 거는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심화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노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요거는 강론에서 다룬 다음에 심화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누가 처음 설치했다고 했어요? 태종이 처음 설치했죠. 근데 이게 인공하천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막 막힐 수밖에 없는 하천이에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조선 전기에도 대규모로 이제 한번 준설공사를 갖다 하고 조선 후기에도 준설공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이제 청계천 준설공사를 했던 인물이 이제 요 영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조의 탕평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 혹은 이제 영조의 탕평정책에 대한 한계예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조라는 똘똘한 임금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노론의 독주를 막고 있죠. 탕평정책을 갖다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된 탕평정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노론의 독주를 갖다 완전히 견제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영조의 탕평정책의 한계를 갖다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세자 아시죠? 영조의 아들.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는 사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갖다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모화변을 갖다 보통 이제 영화에서 만들 때는 아버지인 영조와 있죠. 사도세자의 어떤 갈등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사도세자가 이제 노론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견제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도세자가 결국에는 노론한테 이제 죽음을 갖다 맞이하게 되는 사건. 영조가 있죠. 아들을 갖다 노론한테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세자가 정상이었는데 죽었던 건 아니에요. 노론한테 이제 견제받고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최대 연쇄살인마가 사도세자예요. 100명 넘게 사도세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 사도세자의 죽음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가 탕평정책, 영조의 탕평정책이 붕당의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갖다 못했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그 다음 후대의 정치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있죠. 그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두 개의 파벌로 나뉘는 거예요. 벽파와 시파. 벽파 애들은 사도세자 미친놈 잘 죽었다 이러는 거고 있죠. 시파 애들은 야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론들은 벽파가 많을까요? 시파가 많을까요?
벽파가 많아요. 하지만 노론이라고 무조건 벽파라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론 계열, 라민 계열은 대부분 10파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소론, 라민이라고 무조건 또 10파라 보면 안 돼요. 그냥 벽파, 10파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주로는 노론이고 주로는 소론, 라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게 왜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조는 벽파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10파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빠의 죽음을 애도했던 10파를 갖다 주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파, 10파 분열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조 때 있지 않습니까? 문물 정비가 대규모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전기 관악주도기 때 문물 정비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국초라서 그래요. 국초라서. 그리고 이제 관악파들이 훈구파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종조 때도 또 한 번 조선 후기에 대규모 문물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종조 때 문물 정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있죠. 청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근대적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식들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문물 정비가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조랑 정조라는 조선 후기 때 이제 개혁군주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요 내용들만 확인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일단 영조의 문물 정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명 쏙쏙쏙 시리즈예요. 쏙이 뭐냐면 속편을 얘기해요. 속편.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조는 정통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해요. 그러니까 엄마 무술이라서. 그래서 얘는 있지 않습니까? 선대 왕들의 훌륭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을 갖다 따라 시행하면서 자기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정통성을 갖다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속편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속대정,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정. 그 다음에 국조의뢰의 속편, 속의뢰. 그 다음에 병장도설의 속편, 속병장도설. 이런 것들 쏙쏙쏙 시리즈가 전부 영조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 있죠.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이 하나 나와요. 조선 후기가 백과사전의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 백과사전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근대적 지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있죠.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체계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백과사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했던 대규모 백과사전이 영조 때 하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간행했던 있죠. 중국과 우리 이제 학문들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정리한 백과사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동국문헌비고 중요한 책입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조 때 이상하게 있죠. 지도 지리지가 활발하게 제작돼요. 지도 지리지. 정조 때는 유명한 지도 지리지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 정조 때 이상하게 지도 지리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뭐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를 잡아 놓으세요. 정조 때는 유명한 지도 지리지가 없어. 근데 영조 때 이상하게 지도 지리지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무언록이 나오는데 무언록은 뭐냐면 법의학서예요. 범죄의학서예요. 범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 해부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학이 담긴 무언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도 세종 따라한 거예요. 세종 때 무언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갖다 좀 개찬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 정식 명칭은 중수무언록이에요. 중수무언록. 요 무언록 법의학서가 정조 때 나왔다. 요 정도까지 이제 정조의 업적 정리해 주십시오. 영조의 업적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